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그동안 경제개발 60년 오랫동안 쉬었었는데 이번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17번째 시간인데요. 인구 축복에서 인구 위기로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인구 변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경제개발 60년 동안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었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구 축복에서 인구 위기로 바뀐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계 인구의 추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겠는데요. 기원전 한 10,000년 정도부터 최근까지 2020년경까지 세계 인구의 추이입니다. 이 큰 하나의 눈금이 2000년이고요. 그래서 기원전 8000년, 기원전 6000년, 이쯤이 서기 0년이고요. 그리고 2000년입니다. 이 세로축의 큰 눈금 하나는 인구가 10배씩 커지는 거예요. 세계 인구는 기원전 5000년경까지 거의 변화 없이 완만하게 유지해 오다가 그 이후에 증가율이 다소 높아졌고요. 그러나 기원전 한 5000년경부터 한 1800년경 이때까지도 세계 인구의 증가율 자체에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경 이후부터 인구가 급속도로 늘기 시작해서 거의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인구 변천을 설명하는 용어로 다산다사, 다산소사, 소산소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산업화 이전에는 다산다사였어요. 많이 낳고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인구가 아주 느리게 증가했습니다. 5년, 10년 뭐 이런 단기간으로 보면 인구가 정체되어 있어요. 다산다사형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등 이 산업화 초기에는 다산소사형으로 바뀝니다. 많이 태어나는데 적게 죽어요. 적게 죽는 거는 사망률이 하락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인구가 증가합니다. 산업화 초기에 사망률은 왜 하락하느냐? 세 가지 요인 정도를 듭니다. 먼저는 생활 수준의 개선이에요. 음식의 양과 질이 개선이 되고요. 또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의복을 자주 세탁하기 시작해요. 이런 생활 수준의 개선이 우선 사망률을 낮추고요. 두 번째로는 공중위생수단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을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섭취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맑은 상수도 물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개선된 식음용수를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개선이 되고요. 또 말라리아나 콜레라 등을 옮기는 모기가 서식하는 습지를 제거합니다. 이런 공중위생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역시 사망률이 내려가고요. 세 번째로는 질병, 의학 치료가 개선이 됩니다. 이건 주로 20세기에 나타나는 변화인데 세균과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생겨남으로써 수명이 개선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률의 하락은 연령대별로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유아 사망률이 내려가고요. 그 후에 질병이라든가 의학 치료가 개선이 되면서 성년의 사망률이 내려간다 하는 얘기고요. 이런 사망률 하락의 세 가지 요인이 선진국에서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한 가지씩 발생했어요. 즉 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서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 수준이 개선되는 효과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주로 19세기 후반에 공중위생수단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질병의학치료가 개선이 됐는데 개발도상국, 개도국에서는 거의 이 20세기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사망률의 하락이 완만하게 이루어졌는데 비해서 이 개도국에서는 훨씬 빠르게 사망률의 하락이 나타나겠죠. 어쨌든 이렇게 사망률이 하락해서 다산소사형의 인구 변천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가 본격화되면 소산소사형으로 인구 변천이 바뀝니다. 적게 낳고 적게 죽는 것을 말합니다. 적게 낳는 것에는 산화 제한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경제 개발에 따라서 출산율은 하락하는데요. 경제 개발에 따라서 출산율이 왜 하락하느냐? 출산율 하락의 동기에 관한 설명으로는 한 4가지 정도의 요인을 보통 꼽습니다. 하나는 사망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출산율도 내려간다 하는 건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모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하는 자녀들의 수, 아이들의 수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망률이 높을 때는 애를 낳아도 중간에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인까지 생존하는 자녀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거죠. 즉 사망 위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보험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사망률이 하락하면 초과 출산할 필요성이 없어지죠. 이렇게 해서 사망률이 감소하면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출산율을 낮춘다 하는 그런 설명이고요. 또 하나는 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경제학 원론이나 미시경제학을 공부할 때 나오는 개념이죠. 자, 소득 효과라는 것은 보통 소득이 늘어나면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그 수요가, 소비가 늘어난다 하는 거죠. 대체 효과는 어떤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제품의 소비를 줄이고 그와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제품의 소비를, 수요를 늘린다 하는 것이죠. 자, 자녀라는 것은 굳이 재화로 표현한다면 정상재라는 거예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더 많은 아이들을 기를 수 있으니까 자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하는 겁니다. 소득이 늘면 더 많은 자녀를 가지려 합니다. 이것이 소득 효과예요. 그런데 소득이 올라가면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커집니다. 이거는 뭐 교육비가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상당한 시간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돌 때까지는 사실 24시간 내내 붙어서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시간 비용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자녀를 낳으면 자녀 양육에 시간을 투입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만큼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시간을 씀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시간값, 시간 비용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경제개발에 따라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 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커진다 하는 겁니다. 비용이 커지니까 자녀 수를 줄인다, 출산율을 낮춘다 하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의 흐름인데요.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 양육의 편익은 감소하고 비용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자녀 양육의 편익은 뭘까요? 단순히 자녀를 자기 자식이니까 이쁘다,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즐겁다 하는 것 말고도요. 전통시대에는 아이가 한 10살만 돼도 여러 가지 집안일, 심지어는 농산일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한 10년만 키우면 집안의 일꾼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편익이죠. 그런데 경제가 성장할수록 농업보다는 공업으로 또는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산업구조가 바뀌고요. 공업이라든가 서비스업 이런 데서는 농업과 달리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는 것은 부적당합니다. 10대에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제대로 된 취업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사회에 비해서 자녀 양육의 편익이 그만큼 감소하는 거죠. 또 이 10대 동안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비가 증가하죠. 자녀 양육비는 전통시대보다 훨씬 더 커진다 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편익은 줄고 비용은 커지니까 자녀를 적게 가지려 한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꼽을 요인은 질과 양의 대체입니다. 과거에는 자녀 수에 관심을 뒀는데 이제는 자녀의 질에 관심을 갖는다 하는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자녀를 낳아서 각각의 자녀에게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적게 낳고 그 자녀에게 집중 투자를 해서 자녀의 인적 자본을 높이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양을 질로 대체하는 이런 경향 때문에도 출산율은 낮아진다 하는 설명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전통시대의 다산다사로부터 최근의
소산, 소사로까지의 인구 변천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고요. 한국의 경우에 이런 인구 변천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나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조사망률의 추이인데요. 조사망률은 뭐냐면 한 해의 사망자 수를 그 해의 평균 인구수로 나눈 것인데요. 여기 10, 20, 30 이런 수치는 인구 1000명당 사망자의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총조사가 1925년부터 5년 간격으로 처음에 시행이 됐어요. 즉 일제하에서 인구 총조사가 시행이 된 건데요. 이 파란색 실선이 조사망률의 수치입니다. 즉 1925년, 1930년 이럴 무렵에는 1000명당 한 해에 인구가 25명 정도씩 사망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2000년대 이후에는 1000명당 한 해에 5명씩 밖에는 사망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강하는 추세에 있었고 급격하게 떨어지던 시기는 1970년대 초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하락해서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겠습니다. 중간에 사망률이 갑자기 높아진 시기가 있었어요. 어느 시기인가요? 1950년, 52년 뭐 이런 시기죠. 왜요? 6.25 전쟁 때문이죠. 6.25 전쟁기에 3년 동안 약 100만 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렇게 195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조사망률이 갑자기 점프를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온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바로 경제개발기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우리나라 경제개발 초기에는 조사망률이 어쨌든 급격히 하락했고 70년대 초반 이후로부터는 안정적인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조출산율은 어떠냐? 마찬가지로 조출산율은 한 해에 인구 1000명당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조출산율은 인구조사가 시작된 1925년경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였다가 60년대 중엽 이후로 아주 급격한 하락 추이를 보인다 하는 겁니다. 자, 일제시대에는 인구 1000명당 한 해에 45명에서 42명 정도씩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저출산율이 갑자기 뚝 떨어진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는 역시 6.25 전쟁기고요. 그런데 6.25 전쟁 후에 다시 점프를 하죠. 높아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급속히 낮아졌는데 저출산율이 갑자기 높아진 시기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베이비붐 시기다 하는 겁니다. 전쟁 때 어쨌든 출산율이 낮아졌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이 되니까 그동안 갖지 못했던 아이들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하는 거죠. 한 해에 80만 명에서 거의 100만 명까지 태어났습니다. 자, 베이비붐은 우리나라에만 특수한 현상은 아니고 20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현상이죠. 언제요? 제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있었던 현상입니다. 자, 좀 전에 살펴본 것은 이렇게 산업화가 진전이 될수록 즉 1인당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런데 사망률이 먼저 내려감으로써 인구는 증가하지만 출산율도 빠르게 낮아짐으로써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1인당 소득과 인구 증가율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자, 이 그래프는 1인당 소득과 인구 증가율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197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연평균 인구 증가율과 2009년 당시에 그 나라의 1인당 소득 이것을 좌표로 찍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일직선상에 위치하지는 않고 좀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어떤 공통된 경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인구 증가율이 낮다 하는 거고 또 1인당 소득이 낮을수록 인구 증가율은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 빨간 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연간 출생아 수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을 잠깐 보면요. 여기 빨간 막대가 연간 출생아 수입니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를 나타내 봤는데요. 1970년만 해도 한 해에 거의 100만 명씩 태어났다는 거죠. 그랬다가 1980년대 초에 한 80만 명대로 좀 내려갔어요. 물론 내려갔다가 다시 높아졌다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연간 출생아 수가 꾸준히 내려가지 않고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취하는 것은 이 부모 세대의 인구 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1980년경이면은 여성 베이비 부모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한 때가 되겠고요. 그 세대의 여성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출생아가 다시 늘어난 것이 되겠고요. 또 1990년대 초에 다시 출생아가 많아지는데 그건 역시 남성 베이비 부모가 결혼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인다 하는 거고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말합니다. 일생 동안 몇 명의 자녀를 낳느냐 하는 건데 1970년 경만 해도 한 여성이 보통 4.5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빠르게 그 합계 출산율이 내려갑니다. 합계 출산율이 2.1명에 도달한 시기가 1980년대 초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빠르게 출산율이 내려가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래도 한동안 한 1.5명, 1.6명 이런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1.0명 이렇게 떨어졌다가 2010년대에 빠르게 하락을 해서 2020년경에는 0.8명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에 일종의 가족계획에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것을 놓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1980년대 전반 내지 중엽을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70년경부터 1980년대 중엽까지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2.1명으로 다시는 올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던 시기에 이 인구 감소의 위험성을 감지를 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시기를 놓쳤다 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자, 출생률이 이렇게 급격히 저하된 데는 산하 제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산하 제한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된 것이 1961년이고 1962년부터 산하 제한을 하는 가족계획을 시행을 했습니다. 60년대에 가족계획에서 표방했던 구호로 3335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해서 낳되 엄마가 35살이 될 때까지 출산을 마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70년대에는 2자녀 갖기 운동을 했습니다. 80년대에는 1자녀 갖기 운동을 펼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80년대에 이 산하 제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산하 제한의 고삐를 더 강력하게 죄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 하는 겁니다. 자, 가족계획 포스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바우 영감이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에 연재됐던 신문 만평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고바우 영감이 사람 살류 숨 막혀 죽겠다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내일이면 늦으리 막아보자 인구 폭발해서 이 삼천리가 인구로 초만원이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밀려서 막 물에 빠지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구가 폭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조장한 포스터인데요. 주부클럽 연합회에서 만든 거고요. 그런데 이 주부클럽 연합회에 가족계획 캠페인하는 본부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임신 안 하는 해 캠페인 본부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여성들이
거의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애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식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임신 안 하는 해로 삼자 하는 그런 캠페인을 이 주부클럽 연합회에서 벌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구호를 내걸었고, 이렇게 하면 1981년에 천불 국민소득의 길이 열린다 뭐 이렇게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980년대의 포스터예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좀 전에 봤던 포스터에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인구가 넘쳐서 사람들이 밀려서 바다에 빠지는 그런 그림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다. 지금 아이가 둘이잖아요. 아이가 둘인데 둘이 서로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요.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라. 사실은 이게 잘못된 정책이죠. 그러나 어쨌든 80년대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한 집에 평균 6.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1970년에 4.53명이 됐고, 1980년에 2.83명, 81년에 2.1명,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떨어졌죠. 1990년대에 가면 1.59명으로 줄고, 94년에 와서야 출산 억제 정책을 폐기를 합니다. 한번 이렇게 감소 추세에 들어간 출생률의 움직임을 되돌릴 수는 없었고요. 2005년에는 1.08명, 2021년에는 0.81명, 이런 식으로 합계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졌습니다. 자, 출산율이 낮아지는 데는 늦게 결혼하는 영향도 있는데요. 자, 이 그래프는 초혼 연령을 나타낸 것인데, 1955년경만 해도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21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면 거의 결혼하는, 그래서 3년 이내에는 대부분 결혼하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여성의 초혼 연령이 어쨌든 갈수록 높아진다 하는 거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1955년에는 초혼 연령이 한 25살이 안 됐어요. 그랬다가 높아집니다. 1990년경까지 여성은 24세 전후, 남자는 27세 전후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갈수록 높아져 2010년에는 여성은 평균 29세, 남성은 평균 32세 이렇게 초혼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인구수를 표시한 것이 인구 피라밋이죠. 원래 이 피라밋 모양을 제대로 갖춘 거는 1960년이에요. 1960년에 이때가 베이비붐 세대의 절정기이잖아요. 그래서 0세부터 10세까지의 인구가 가장 많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완전한 피라밋의 모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이 되면 1960년에 태어난 사람은 이때 20살이잖아요. 20살 인구 되는 부분, 물론 그 이하 10대 초까지의 인구까지 해서 이 부분이 가장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신생아는 오히려 인구가 적은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2000년이 되면은 역시 베이비붐 세대가 40대인데 이 40대 인구가 가장 많은 이런 모양을 취하게 되고, 2020년경에는 60을 전후한 인구가 가장 많은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즉 지금은 60을 전후한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1, 2, 3, 4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건 90년부터 2050년까지의 추이인데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갈수록 위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인구 변천은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아까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을 인구 축복에서 인구 위기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경제 성장에 아주 보탬이 됐다. 인구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기에 인구는 다산소사에서 소산소사로 변천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노동력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최소한 15년 정도는 부양을 해야 되죠. 그런데 1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쨌든 뭔가 사회에서 몫을 할 수 있어요. 즉, 이걸 달리 표현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거든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급증합니다. 자,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의 추이인데요. 1967년에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160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갈수록 커집니다. 자, 베이비 부머 같으면 1960년생이라고 하면 이때 7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987년이면 27살이에요. 여기 다 생산 가능 인구에 이미 들어와 있죠. 생산 가능 인구가 절정에 달한 시기는 2017년입니다. 3,757만 명이에요. 그러면 1967년보다 2천만이 더 많아요. 그 이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 2067년이 되면, 즉 1967년부터 100년이 지난 시기가 되면 1780만 정도로 이때의 1600만보다는 많지만 2017년에 비해서는 2천만 명이나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커지는 데다가 또 학력이 계속 높아졌어요. 고학력화가 됐습니다. 그 전에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치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를 졸업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식, 고기능 노동력이 공급이 됐고, 이렇게 노동력이 풍부해지면 아무래도 임금 상승이 억제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하고 또 노동조합이 강력해지고 이러면서 임금이 빠르게 상승했는데, 이렇게 노동력 공급이 원활했기 때문에 그나마 임금 상승이 억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은 높은 이윤을 얻게 되고 기업 활동의 메리트가 커지죠. 활발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젊은 층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버는 것보다는 적게 소비를 하고 많은 금액을 저축합니다. 그러면 이 저축이 투자 재원이 돼서 기업이 쉽게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역시 저축 증대로 투자를 활발하게 유인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창 때의 인구가 많다는 것은 소비 수요가 왕성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사에서는 80년대 후반 또 90년대 이때 베이비 부모들이 대거 결혼을 했고요. 자기 차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개발한 게 언제죠? 1990년부터 92년까지 해서 제1기 신도시가 개발이 됐잖아요. 바로 베이비 부모가 결혼하면서 갑자기 많은 주택들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주택 수요가 왕성해졌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도시가 건설이 되고 또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왕성한 소비 수요는 다시 투자 수요를 부르게 됩니다. 즉, 인구 변천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보너스를 줬다, 큰 축복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축복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인구 소멸 및 고령화의 위기입니다. 자, 2020년경의 합계 출산율이 0.8명, 0.81명 이렇습니다. 신생아 수 27만 명이에요. 과거 베이비붐 시절에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 이제는 한 해에 27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낮으면 인구는 감소하죠.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피크에 달한 것은 2020년이에요. 이미 감소가 시작됐어요. 2020년에 5,183만 명, 이게 피크고 그 이후로 감소합니다. 자, 2030년에 5,120만 명, 2040년에 5,020만 명, 완만하죠. 이때까지는 그렇게 급격히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4,735만 명 해서 거의 300만이 줄어들어요. 베이비 부모들이 거의 모두 사망하는 거죠. 2070년이 되면 3,755만 명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되고, 생산 가능 인구는 아까 살펴봤습니다만은 2017년을 피크로 해서 2067년 거의 2천만 명이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자, 향후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인구 변천은 고령화죠.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또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분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됐고 2017년에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고령 사회가 되는데 17년이 걸렸고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7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초고령화가 앞당겨지는 것도 출생률이 낮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인구 소멸 위기와 이 초고령화는 서로 맞물려 있는데,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거나 못 낳고 또는 적게 낳고, 이것 때문에 이런 인구 소멸 위기와 초고령화가 나타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결혼과 출산이 왜 우리나라의 경우에 극단적으로 감소했느냐? 이것을 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쟁주의, 또 물질주의, 그리고 과시문화, 이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경쟁이 대단히 치열한 사회죠. 총력 경쟁이 벌어지는 사회입니다. 단적으로 자녀 교육에서의 입시 경쟁, 또 학교 교육을 마친 후에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취직 경쟁 매우 치열합니다. 자녀 교육비가 아주 커졌습니다. 요즘은 모르겠고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대학에 집어넣으려면 장롱 속에 1년에 5천만 원씩 현금을 넣어둬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 사교육비로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고가의 유아교육을 시키고, 또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조기 유학도 시키고, 또 입시 경쟁, 사교육도 시킵니다. 자녀 교육비가 이렇게 늘어나면 자녀를 많이 낳기가 어렵죠. 둘도 버거워요. 그래서 하나만 낳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시 문화가 있어요. 남의 시선을 매우 의식을 합니다. 자동차도 중소형 자동차 안 탑니다. 지금은 국민차가 뭔가요? 그랜저죠. 젊은 층도 자동차를 살 때 그랜저를 삽니다.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한데 남보기에 번듯한 아파트가 있어야 결혼을 해요. 자가 소유가 아니더라도 전세라 하더라도 어쨌든 번듯한 아파트가 있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젊어서 고생? 그건 옛말이에요. 그거 왜 하냐? 이런 거죠. 아무리 부모가 대줘도 남보기에 번듯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되겠어요? 현실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기대는 완전히 폭발해 있는데 실제로 집을 장만하는 능력은 안 돼요. 이러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물론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고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현재 극단적으로 지나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결혼과 가정이 고가의 사치품이 됐어요. 예전에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아니죠. 돈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한다. 현재는 돈이 없지만 장래를 보고 단칸방 얻어서 신혼살림 시작하고 차차 살림을 불려나간다.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그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결혼 자체가 이 사치품이 됐는데, 이것을 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쟁주의, 또 물질주의 문화, 또 과시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대책이라 해서 쏟아붓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화는 단기간 내에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나라 경제개발기의 인구 변천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